화이팅 배승입니다. 월요일 전국열차 출발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표값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모셔야 됩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오물풍선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도 저희 동네는 뭐 발견은 얘기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도. 몇천 개가 왔다고 하는데 예.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지했는데 민주당은 북한에 더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물풍선이 두 번 날라오고 지금 대북 확성기를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국가 안보 불안이 더 강화되고 긴장에 정말 국민들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불안. 이런 것들이 또 경제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북한이 도발하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제도 보면 그 용산지대까지 날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오물풍선이고 F4용지들이고 뭐 동물 오물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정말 화학무기 태려거나 다른 방식으로의 오물풍선이었으면 정말 국가 특히나 용산이 뚫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인데 몇 번이 날라오면서도 우리 국방에서의 그런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오물풍선 날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촘촘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과연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그런 대북 관련한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런 긴장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또 나름의 외교 협상과 그런 안전망을 위한 남북 대화에 대한 그 지속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김여정도 뭐 새로운 방식으로의 또 추가 도발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오물풍선이 분명히 그 주요 지역들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오물이 아니라 진짜 예. 생화학 무기가 들었다면 어쩔 뻔했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만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예. 오물풍선은 사실상 9.19 군사 합의 이전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도발은. 네, 근데 지금 2016년에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16회 있었습니다. 2017년에 17회 있었어요. 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네, 9월에 그리고 평양 선언이 있었어요. 9.19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9년에 14회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어요. 네, 또 2020년에는 무려 40회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15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면.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달려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면. 네. 이런 것들부터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 선언이나 예를 들어서 9.19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을 줄이지 못했었다. 이건 수치가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북 지금 대남 풍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분명히 오물뿐이 들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생화학 무기 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술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풍선을 날리는 기술은 우리가 하물며 더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풍선을 잡기 위해서는 이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었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생화학 무기가 종류별로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 살상 반경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럼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거 38선 부근에서 잡아야죠. 넘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로.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공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정이기든 그리고 회전이기든 그리고 무인기든 이러려면 군사합의가 9.19 군사합의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의 중점 내용은 10km에서 40km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대응법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대응법이 가장 뛰어난 것은 무인기 드론 띄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격추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9.19 군사합의부터 폐기가 돼야죠. 네. 그런 네. 논리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강력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강력 대응하면은 그럼 이제 강력 대응으로 더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남북은 분명히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네. 근데 남북 상황을 지금처럼 전쟁이 나지 않게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9.19 군사합의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명확한 정전 협정과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스가 난다는데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 가스가 나면 당연히 좋고 네.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140 배럴의 네. 정도의 그런 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액트지오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챌린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띄운 주식 지금 기자회견 했더니 오히려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 액트지오사의 대표의 그런 브리핑에서도 보면 탄화수소가 발견이 되지 않았대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경쟁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남긴 채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1인 기업으로서의 액트지오사의 전문성의 제기는 아직까지는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최근 나온 거는 법인세도 못 낼 정도로 영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경제성을 담보 못하는 이 발굴을 과연 대통령이 응급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만 하면서 마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 얘기하면서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 이 얘기해도 너무 과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좀 오버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추를 해봐야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추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이 드는 거고 5군데 하면 5천억 이상이 드는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과정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투명한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검증의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필요하다면 뭐 전문성 있는 추가 기관의 검증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면에서 국회가 좀 제대로 검증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 같이 박수 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더라고요. 외신에서 예. 이게 유정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됐다. 가능성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국가적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네. 정쟁으로 가는 이상한 나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사에.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민주당이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2017년에 민주당이 태양광 예산으로만 5,118억, 2018년 6,673억, 2019년 7,332억, 2020년 9,813억, 태양광. 2021년 9,519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3.8%뿐이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8%. 네, 불과 1.5% 정도를 늘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시추 하나 하면 1,0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금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최대 유전이라고 하는 지금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 7% 가능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1900년도에 지금 무려 680배럴 정도를 발굴했던 네, 여기 북대서양 북해 유전 같은 경우는 3% 가능성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20% 가능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능성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북대서양 그 같은 경우는 30번 시추를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시추에서 680억 배럴이 터졌어요. 네, 근데 30억 지금 시추를 한다라고 해도 얼마죠? 3조예요. 25만 원씩 국민들 나눠주면 얼마죠? 13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예산을 쓰자고 하는 게 뭐냐면 빚내고 땡기고 끌어서 네, 국가 부채 지어서 미래 세대에게 어깨 부담 주면서 13조를 푸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 예를 들어 시추공 하나 하는데 1,000억인데 이 20%의 가능성이 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성공만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무려 지금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5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5개가 우리나라 바다 앞바다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투자는 조심하자.
이거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회사가 작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눈속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연구소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건 항시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수들 같은 경우는 교수 본업을 하면서 연구가 들어올 때만 해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인력들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지금 이 회사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전문성을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게 민주당도 지금 이러한 기회는 정말 대한민국이 부유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네. 산유국으로서 우리나라 이미 95번째 산유국이지만 산유국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지위들을 더 건고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적절한 예시를 네. 들면서 이 필요성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드사이드가 호주에서 그 회사가 중단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뭐 예전에도 석유에 대해서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뭐 76년 영일만도 1년 만에 개발 중단됐고 98년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4,500만 배럴 가스 그 발견됐지만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투자와 경제성에 대한 판단까지도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너무 섣불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축보를 터뜨렸다. 그래서 좀 과잉된 이제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든지 이게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의 절차와 투명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6-1 광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대한석유공사에서 확보 진행이 됐던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가 철수했던 거는 이게 지금 그 기업의 M&A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M&A 같은 경우는 기업 확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M&A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사업 철수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M&A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이 없는 부분부터 철수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한 조사들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 다음 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서 단독 원구성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여야가 협의를 하자 이런데 민주당 법대로 하자. 근데 원래 우리 그 인간사에서는요. 법대로 하자 하면 이제 막장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질문이 상당히 유도 질문인데 이거. 유도 질문이 아니 예, 중립적으로 합의를 하다가 야 그럼 법대로 해 이러면은 예. 아 이거 뭐 끝장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사실은 뭐 범야권 192석을 주신 총선의 민의를 담아야 되는 그런 야당의 그런 그 책임과 그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당분간 6월 달은 평행선을 갈 것 같아요. 그 21대 국회에서도 이거 원구성 협상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이루었고 특히나 이번에는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여당으로서도 최소한의 것은 양보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뭔가 협상이나 협치를 하려는 의지보다는 당분간은 뭔가 밀당 관계, 긴장의 끈을 갖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미 그 효력 시간은 지나긴 했지만 진행상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것이 서로 부담이 되지 않고 네. 또 실제로 지금 뭐 우원식 의장실에서도 이제 상임위 일방 발표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위 배분이 자기의 그 지망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상임위가 꽃이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의 전문성과 본인의 관심사 그리고 지역구 현안이랑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또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다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협상하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의원님처럼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협상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협상의 시작은 이게 법사위를 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이게 관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국회 관습상 정말 견제와 균형의 원리, 협의와 합의의 원리에 따라서 그럼 이게 국회의장을 갖고 갔으면 법사위원장 주고 그 다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건데 법사위원장 끝까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곧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법사위원장을 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예.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갈래를 깨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요. 후반기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법사위 다시 국민의힘에 양보했어요. 그런데 왜 22대 국회에 와서 또다시 이런 무리수를 둘까. 네, 이거는 100%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법사위 가져가지 않더라도요.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검사 탄핵부터 뭐든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지려고 하는 것은 이 속도전까지 가세하겠다. 속도까지 더 빠르게 공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22대 국회 파행이다.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는 법들을 계속 통과시킬 것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권 을 발동시킬 것이다. 이거 핑퐁 게임뿐이 더 되겠는가. 그러니까 민생과 민의가 없어진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진짜 좀 협치와 협의를 위해서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때 양보하고 나서 김덕훈 위원장께서 회의를 안 열어요. 김도우 김도우 의원님. 예, 회의를 안 열어요. 그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22대 때는 제대로 국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위에 대한 양보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21대 국회에서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했었을 때 여기 법사위 법안 통과율이 18.2%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전체 상임위 평균은 33.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걸 계속 김도우 위원장 핑계를 댈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법사위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이 법들이 정말로 민생을 위한 법들이고 한다고 하면 처리가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들은 다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지금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강루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다 마찬가지죠. 실제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 많지 않았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행 처리한 법들 중에서 이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면은 당연히 지금 상임위도 열어갖고 더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하는 방식으로의 국회 기능을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당의 책임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 때보다 좀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중립을 지키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은 김정숙 여사 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 기내식 몇 천만 원 이게 웬 말이냐 했더니 또 그걸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고 이 초청장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들어봐야 될까요? 먼저 먼저 해주시죠. 김정숙 여사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중에 김건희 여사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특검 대 특검으로 이제 그냥 싸워보자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특검 갑니까? 뭐 특검 가겠습니까? 사실은 뭐 김정숙 여자 그 사안만 하더라도 기내식이 6,292만 원에서 갑자기 또 이게 105만 원 그것도 4개 합쳐갖고 그 자료를 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 정부 외교에 대한 부분 공방으로 가면 현 정부도 외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게 자유롭지 못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에 대한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걱정과 한탄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논란이 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먼저 이게 논란이 띄어졌어요. 다 잊혀졌는데 그 논란을 띄우고 확대한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신 거죠. 그러면서 뭐 6천만 원 이 기내식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국민들한테는 6천만 원 기내식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확산되는 이슈로 간 거긴 한데 결국에는 도정환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박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서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자료를 갖고서 확대 해석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특검으로까지 연결한 국민의힘에서 정말 치졸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왜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논란을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배승희 변호사님, 우리 앵커님하고 저랑 둘이 밑에서 된장찌개 2만 원짜리를 2만 원치 먹은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여기에 된장찌개 원가는 1,000원뿐이 안 돼요. 근데 9,000원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여기 관리비, 전기료, 네. 냉장 보관비, 유통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네. 된장찌개는 1,000원뿐이 안 돼요. 이 둘이 먹은 한 끼 식사는 2,000원뿐이 안 돼요, 합쳐서. 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슨 말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내 식비 내끼에 6천만 원 이상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기내 식비로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항목들이 구성 항목들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인원수를 먹이는데 간접 비용이 그러면 무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게 맞느냐. 예. 그럼 이거 세부 내용 전 확인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런 견적들 작성할 때 쓰기 불편한 내역들 다른 곳에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내용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상식적입니까?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인데요. 간접비가 이렇게 발생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확언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확인해봐라. 내역들 다 까봐라. 완전히 다 까봐라. 그리고 불편한 그러니까 네. 표현하기 불편한 항목들이 딴 곳으로 묻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이해해봐라. 국민들께서 이해하겠습니까? 밥값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요. 90%가 간접비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종료 뭐 보관료 네. 이런 거.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멈추지 말고 제대로 의구심을 들면은 파고들어라. 더 파고들어라. 설령 아닐지언정 파고들어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네. 더 파고들어라.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통상적인 기내식비가 어떻게 이게 정산이 되는지 이게 산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항기를 타고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없죠. 저는 윤석열 그래서 정권에서도 외교를 하면서 기내식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게 아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도 모르게 그 업체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폭리를 취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저는 그냥 운영이 빨리 열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냥 깨끗하게 뭔가 판명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 조금 더 규명을 하려면 적절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순방과 이게 여사들의 순방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락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공방을 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한민국 외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에 진짜 순방을 나갔던 여사께서는 여기 민간기를 타고 가셨죠. 네,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간다라고 했었으면 2천만 원대 예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 4억 넘게 예산을 네. 20배 정도 튀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이러더라고요. 이 전에도 이 정도 기내식비가 들었다. 인원수가 완전히 달라요. 네, 인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을 해라. 공격 멈추지 마라. 한 번 공격 들어오면 움찔 좀 하지 말고 공격 계속해라. 근데 확인 더 해라. 라는 말씀을 할수록 공격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판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 9년 6개월인가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을 추진해서 이건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대변인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제가 먼저 예. 할까요? 아, 예. 이거는 그냥 왜라는 거에 Y의 물음표를 찍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예,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쩌다가 네. 역사상 당군 역사상 이후에 네. 한 번도 없었던 어. 평화부지사라는 직이 생겼는가? 예. 네, 2018년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또 강원지사,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렇게 두 분을 동행을 했어요. 네. 이때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굉장히 같이 동행하고 싶었다는 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그 당시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던 이재명 지사는 야,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선 내가 남북 관계에 독립적인 무언가를 성과를 이뤄내야겠다라는 욕심이 났던 겁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직위를 만들었어요. 평화부지사라는. 네, 그리고 이화영이라는 사람, 예. 네,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쌍방울에 여기 근무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평화부지사라는 이렇게 처음 만드는 직위에 앉혀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행동을 했다? 이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예. 봐요. 그리고 예. 지금 여기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이기 때문에 예, 이화영 부지사도 무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 뜻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라는 소리예요. 네. 아, 예. 시간이 벌써 제가 해야 다 되나요? 돼가는구나. 50분 30초까지. 네, 그러니까 이번 네.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그런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이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 그래서 항소심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쌍방울 대북 송금은 사실은 회사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그런 자체적인 그 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북한과 사전 모의한 것이라는 국가정보 문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검찰과 그리고 야당 탄압에 대한 이 쌍방울 사건들이 계속 대립되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그래서 관계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거는 또 다른 그 재판을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것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차는 끝났나요? 여기까지 종착입니다. 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변인, 신현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